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보조금을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취소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9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특검이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 제일 주목이 됐던 건 박 대통령의 혐의를 어디까지 적시하느냐 하는 거였는데요.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430억 원의 뇌물을 받아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다 명확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 동안 뭘 했는지는 밝히지 못했고요.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도 밝히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역대 최대 성과를 내고도 특검팀은 연신 국민들께 죄송하다 고개 숙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특검팀을 직접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특검팀의 특별수사관 이정원 변호사 연결을 해보죠.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기간까지 해서 90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그리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까지 마친 소감이 어떠세요? 글쎄 워낙 이제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었던 초유의 사태였고 그만큼 이제 중차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가슴이 무거웠죠. 그리고 또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또 많이 놀라기도 했고. 놀라기도 했고 뭘 그렇게 놀라셨어요? 뭐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상황들이 심각했고요. 실제 저희가 밝힌 그 뭐 수사 결과를 밝힌 내용들이 한 20-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놀랄만한 것들이 많았는데 적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건 20-30%밖에 안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첩보 수준으로 받고 그다음에 수사를 하고 뭐 그러면서 실제 저희가 공소를 제기할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수사가 됐던 사건은 한 20-30% 정도밖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정도만 기소가 된 거죠. 또 시간도 좀 더 주어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특검법상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더 수사를 못했던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사관들이 뭐 밤낮 없이 수사하셨다고 들었어요. 몇 시간이나 주무셨어요? 뭐 2-3시간 자고 뭐 출근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저 같은 경우가 집에 못 들어갔으니까. 집에 못 들어갔을 정도로. 그냥 근처 사우나 가서 눈 붙이고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건 20-30%였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미스테리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씀. 네, 그렇습니다. 이정원 수사관이 꼽는 특검의 가장 큰 성과라면 그래도 그 20-30% 밝혀낸 것 중에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블랙리스트 부분. 블랙리스트. 네, 그리고 이제 최순실과 대통령, 삼성 간의 뇌물죄 혐의를 밝힌 부분. 뭐 그런 부분이겠죠. 결국은 이제 국정농단하고 전경유착의 어떤 고리 부분. 일부를 밝혔다. 그게 성과라면 성과겠죠.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는 이 기각이 됐고 두 번째에서 구속이 됐는데 첫 번째 때 그 예상하셨어요? 저희는 좀 자신을 썼습니다. 자신 있으셨어요? 예, 자신 있었습니다. 다들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많이 실망하고 놀랬죠. 그렇군요. 첫 번째 때도 자신 그럼 두 번째 때는 오히려 더 불안해지셨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랬습니다. 아마 그날 그 영장 발부 여부 결정되는 그날 밤에 특검 구성원 중에서 아마 잠이 오는 분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하얗게 밤을 지새면서. 첫 번째 때도 자신했는데 안 됐으면 두 번째 때는 어떨까 이런 조마조마한. 예, 그렇죠. 예, 이거 저희가 혹시나 놓친 부분은 없는지. 사실 또 그러면서 저희가 영장 관련된 부분 이제 보완을 계속 해가면서요. 그래요. 예, 혹시나 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조심을 하고 여러 가지로 따져봤죠. 가장 큰 성과는 이제 그 정경유착의 부분을 파헤친 부분. 반면에 제일 아쉬운 점, 제일 뭔가 남는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대기업 수사들이 시간적 제약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다는 부분. 뭐 일부 수사들은 진행이 됐고요. 또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할 만큼 저희가 발전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병우 수사 여기에 말씀들이 많습니다. 뭐 봐주기를 했다는 등.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로 그거에 대한 보완 조사 재청구를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특검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결국 이때 이제 그 관련 참고인들이 이제 요 시간만 피하면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환 부르고 그랬어요. 결국 이제 그 부분이 조사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결국 영장 기각이 되고 그게 영장 기각 사유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그 미적미적거리면서 끝까지 버텼던 중요 참고인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요? 결국은 이제 청와대 내부에 있었던 또 거기에 파견되었던 검사들, 실제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실제 그 실행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죠. 거기엔 지금 현직 검사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병우 전 수석의 입김이 그들에게 작용해서 끝까지 이들이 불응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뭐 저희가 거기까지 알겠습니까만은 아무래도 어쨌든 뭐 청와대 이쪽과 관련되면 협조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고 특검 자체가 우병우 라인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특별수사관들하고 현직 검사들하고 같이 그 협력하는 체제로 운영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서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산관계 수사 이 부분인데요. 일단 시간이 일단 짧았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재산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감원과 국세청의 협조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그 관련된 등기부등본을 찾고 그와 관련된 자금이 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그쪽에 전부 다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특검이 내놓으라는데? 받아오라고 하는데. 영장 받아오라고 하는데. 예, 영장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게 벌써 30년 전 이미 지난 공소시효가 다 끝난 사건들이에요. 근데 범죄 혐의를 적시할 수 없으니까 영장 발부 자체가 안 되는 사건이죠. 안 되죠. 예. 왜 그 부분이 미진했는가? 이게 좀 이해가 되네요. 특검팀 내부에서는 연장 가능성,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 승인을 할 가능성을 얼마나 보셨어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가능성 없다고 보셨어요? 그리고 애초에 1차 수사 계획을요. 연장이 안 되는 걸 전제로 저희가 수사 계획을 잡고 조사를 했어요. 세상에. 왜요? 그 연장 여부 결정을 황대행이 하게 돼 있는데 과연 해줄지 의문이다.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인데 해줄 것인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해주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회의적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가급적이면 70일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해보자 1차. 그리고 연장이 되면 나머지 더 한번 해보고 하는 차원으로 이제 플랜 A, B 이렇게 두 개로 마련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죠. 애초에 안 될 거다라는 전제하에 우선순위 쭉 정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자. 이렇게 참 들으면서 안타깝네. 아니 수사관이 수사를 하겠다는데도 그 지휘자가 하지 말아라. 이게 좀 코미디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제가 아쉬운 점은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되고 대통령 대면 조사 무산된 것. 왜 그렇게 끝내 문을 안 열어주고 끝내 안 만나줬을까요? 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애초부터 예상을 했죠.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에다가 뭐 대면 조사까지 전면 거부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특히 대면 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그 비공개로 하기로 한 거를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였는데 진짜로 유출한 겁니까? 그걸 알고 있는 분이 서너 분밖에 안 돼요. 특검 내에서도. 저희 내부에서는 그게 흘러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결국 그러면은 뭐 시중에선 사실 그때 음모론도 있었죠. 청와대에서 흘려놓고 이걸 좀 빌미 삼아가지고 대면 조사 안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도 있었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면 조사 그렇게 해서 불발이 어쨌든 됐고요. 압수수색도 무산이 됐는데 만약 대면 조사나 압수수색이 성사가 됐더라면 지금 세월호 7시간 미스테리 못 푸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풀렸을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굉장히 결정적이었어요.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훨씬 더 탄력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국정농단 전반에 대한 그 어떤 그 수사가 상당 부분 아마 성과를 내거나 진척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안 열어주고 안 만나주고 그랬을까요? 우선은 어쨌든 수사하면서 블랙홀이 3군데가 있었죠. 블랙홀 3군데 어딥니까? 네. 우선은 수사조차 응하지 않는 대통령. 네, 대통령. 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에 응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뭐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최순실 씨. 그리고 수사에는 항상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만 돌리시는 김기춘 전 지사였죠. 세 번째 블랙홀. 아니 오기는 오는데 말을 안 미꾸라지처럼 말을 잘 안 하셨어요, 그분은? 그렇죠. 대부분 뭐 한마디 없다거나 뭐 다른 방법 되게 디테일하시는 말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청문회에서도 그러시더니 특검 가서도 그러셨네요. 근데도 어떻게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예, 결국 이제 본인들이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그걸 하기 위한 그 밑에서부터의 수사들이 차분히 진행됐었고요. 그와 관련돼서 특히 문체부 관계자들 그분들이 이제 충분하게 저희가 진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료 또 진술들이 구속을 시킬 만큼 충분히 있었죠. 문체부의 자료가 문체부 분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거군요. 그러니까 김기춘, 조윤선 구속에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문체부를 2번 압수수색을 했나요? 그랬을 텐데 첫 번째 압수수색 했을 때보다 두 번째 압수수색 했을 때는 제가 내부 제보도 받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다. 그것도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문체부 직원들도 얼마나 그동안 속이 탔으면 어서 오십시오 특검팀 이거 여기 있고 이게 중요한 거고 이거 제보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알겠네요. 문체부 직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그래서 블랙리스트 수사는 김기춘, 조윤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버텨도 구속이 가능했던. 네네. 장시호 씨도 많이 도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시중에서는 이제 장시호 씨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부분들 협조를 해주고 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뭐 장시호 씨가 이제 태블릿 PC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저희한테 자백을 하기 전까지 이제 저희가 CCTV 분석을 해서요 최순실의 마지막 주거지에 관련된 CCTV를 섭달치를 돌려보고 거기서 이제 그 물건을 들고 나가는 장시호 씨를 특정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불러서 그 조사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진술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발적으로 협조를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추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못해서 진술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아주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뭐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그렇게 지금 세상에 알려진 거는 조금. 장시호 씨 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된 건 맞지만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역시 특검팀을 직접 만나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좀 풀리는데 특검팀의 특별수사관 이정원 변호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제일 우리들이 주목했던 부분은 역시 대통령 혐의를 특검은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요. 최순실 씨 어제 공소장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자그마치 200번 들어갑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다. 특검은 그렇게 결론 내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가장 심각한 범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인식 자체가 없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무슨 죄를 졌는지 인식조차 없다는 것? 일단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탄핵 관련되는 부분이랄지 정규직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부분이랄지 근데 보면 이제 본인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걸 보면 물론 이게 방어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죠. 지금 그 현재 이 국면 그다음에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범죄 혐의들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 인식을 하고 계셨는지.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니까 기소는 불가능합니다만 어쨌든 수사관들은 그러셨다.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들은 박근혜 대통령 측은 바로 반박했습니다.
이번 특검팀은 태생부터 위헌이다.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으로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제 수사 결과 전면 부정.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박영수 특검을 임명하셨죠. 그런데 태생적으로 위헌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좀 서운하시겠어요. 그 말 들으면서. 예, 근데 조사하는 과정 안에서 서운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황당한 소설이라는 얘기도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했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좀 황당하진 않으셨습니까?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예. 재판이 벌어질 것이고요. 재판하는 과정 안에서 또 많은 자료가 드러날 겁니다. 최순실 씨 이제 지금 예. 대통령이 기소된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소가 됐고 기소된 과정 안에서 예. 실제 어떤 일이 있었고 저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했는지 하는 부분들이 재판을 통해서 또 드러날 것이고 그걸 이제 보시면 충분히 국민 여러분도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동 사저 구입한 것하고 그 의상비 지금까지 쭉 의상비를 다 최순실 씨 측에서 대왔다. 이것이 이제 경제적 공동체라고 보는 어떤 근거로 어제 특검팀이 제시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 측은 무슨 소리냐. 사저 구입한 거 대통령 돈이고 의상비도 대통령 사비였다. 완전히 분리된 경제 주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워낙 확신을 가지고 어제 말씀하시니까 특검팀이 잘못 알았나 좀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몇 가지를 거론했을 뿐이죠.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 경제 공동체라고 판단했겠습니까? 네, 그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그 재판 과정에서 예. 저희가 갖고 있었던 카드가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카드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사실 최종 발표문의 수위도 상당히 많이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 두 가지만 쓴 거다. 나머지 카드도 많다. 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에 공개되지 않았던 예. 그리고 특검으로서 여러 가지 또 사정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던 예. 많은 진상들이나 어떤 팩트들이 드러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팀의 특별수사관 이정환 변호사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안 나온다고 버티다가 특검에 출석을 했죠. 네. 근데 호송사에서 내리자마자 이것은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민주특검이 아닙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쳤던 장면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화제인데 그 출두 장면 생중계를 특검도 보셨어요? 봤죠. 그 말 듣고는 어떠셨습니까? 민주특검이 아닙니다. 이게 그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다 보니까 거의 특검은 형사소송법 교과서 옆에다 끼고 수사했습니다. 혹시나 흠이라도 잡힐까 봐요. 야.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제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네. 최순실 씨, 아까 블랙홀 3명 중에 1명이라고 지목을 하셨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에 꼭 당부하고 싶으신 점, 이것만은 꼭 잘 밝혀달라, 신경 써달라,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우선 검찰에게는 우병우,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 수사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아직 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탄핵 결정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수사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요.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고위 관계자들하고 이제 수시로 통화했다는 내용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환부를 도려낸다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해야겠죠. 예. 이 부분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의 문제다. 네. 결국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모두 검찰에서 파견된 분들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 말을 다시 해석하자면 의지만 있다면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기소는 충분히 될 정도가 된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탄핵 물론 아직 여부를 모릅니다만 혹시라도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된다면 헌재에서 네. 대통령도 기소되기에 충분합니까? 그럼요. 저희가 그래서 피의자로 적시를 했고요. 네. 그 자연인이 되면 바로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게 정도라고 봅니다. 끝으로 정말 응원 많이 하셨어요. 국민들이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제 기각이 됐을 때 특검 내부에서
말들이 많았어요.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았었고. 근데 그날 이제 오후에 보니까 사무실 앞에 이제 꽃바구니 와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포스트잇 메모도 붙어 있고. 응원 포스트잇. 예. 저희들끼리 그 사진 찍어서 돌려보면서. 예. 힘내자. 실망시킬 수 없다. 어쨌건 이 자리 빌어서 이제 특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결국 힘이 된 건 국민이었네요. 그렇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아쉽게 끝이 나긴 했습니다.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밤잠 줄여가면서 노력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정식 명칭 한번 불러보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팀의 특별수사관 이정원 변호사였습니다. 특검 수사에 대한 그 박영수 특별검사의 소회 마지막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예.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다. 네. 이게 이제 얘기인데 사실은 특검이 고생 많이 했죠. 성과도 많이 거뒀고 검찰에게 수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한 수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참 믿음을 줬죠.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그 특검 이야기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가 보는 건가요? 나머지 얘기들은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예. 블랙리스트의 반대 개념인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난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예. 여기 박영수 특검은 왜 화이트리스트까지 파헤쳤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라는 거는 친정부 단체의 명단도 쭉 만들어서 지원했다. 그 리스트를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특정 단체들의 명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정부 특검 수사 결과에 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이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정경련에게 특정 단체를 찍어서 통보를 합니다. 이 단체는 얼마 주라, 이 단체는 얼마 주라. 이게 그 2014년에는 22개 단체에 24억, 2015년에는 31개 단체에 35억. 2016년 4월에 이게 그 어버이연합 회계장부가 시사저널에서 폭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22개 단체 9억 원으로 줄어가지고 특검이 확인한 건 3년여에 걸쳐서 68억 원.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로 명단 쭉 만들어서 여기는 지원하지 말아라가 있는가 하면 또 화이트리스트 명단 쭉 만들어서 여기는 지원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화이트리스트에 들어있는 명단의 그 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단체들입니까? 이 단체들이 주로 뭐 일각에서는 보수라 이름을 쓰는데 보수도 아니죠. 저는 그 극우 친박 단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게 뭐 우리가 대체로 아는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뭐 애국청년연합 무슨 그런 등등의 단체들입니다. 그래. 근데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이후에도 청와대가 이들 그 극우 친박 단체들하고 계속 통화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은 사실은 이들 극우 친박 단체들이 세월호 반대 집회에 동원되었다는 거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왜 드러나냐면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2014년 상반기는 12개 단체만 지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반기에 10개 단체를 더 추가합니다. 또 2015년에 9개 단체를 또 추가해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 특검 관계자도 청와대가 전경련의 극우 친박 단체들 지원을 요구한 것은 세월호 반대 집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구뿐만이 아니고 최순실 게이트 이후 특검이 수사된 이후에도 계속 통화하고 관리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인데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 초까지 엄마부대 주옥선 대표와 전화 통화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등 9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90여 차례면 상당히 많은 거죠. 1년치만 드러난 것은
통화 내역 보관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 이전에는 얼마나 자주 했는지는 또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게 10월인데 예. 올 1월까지도 계속 통화를 했다. 청와대 사람이. 예, 그렇죠. 그래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박찬성 반김 국민회의회 대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예.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과도 자주 휴대폰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특검 반대,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결국은 극우 친박 단체들이 대통령 탄핵이나 특검 수사 반대 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청와대가 지금까지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 극우 친박 단체들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까? 예. 특검은 정경련이 단체별로 얼마나 지원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예. 지금 특검이 확인한 것만 해도 2014년에 어버이연합회에 가장 많은 3억 7천만 원. 3억 7천 1년에. 예. 그리고 선진화 시민행동에 3억 2천여만 원. 예. 애국단체 총연합회에 3억 원 등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돈을 받았냐 확인을 했더니 부인하진 않고 노인들 무료 급식과 나눔 행사에 사용했고 안보 견학에 다녀왔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래요? 특검과 정경련 검찰 등에 따르면은 특검은 정경련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 단체별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예. 검찰에게 자료들을 모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네. 민간 단체인 정경련에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불법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청와대가 정경련에 대해 정경련이 일단 민간 단체잖아요. 사단법인이니까. 그럼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으니까 직권 남용이 되고 또 강요죄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지만 정경련과 이 극우 단체들을 직접 접촉한 허현준 선임 행정관은 입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입건조차 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왜요? 허현준 선임 행정관이 주로 이 극우 단체들하고 연락도 하고 정경련에 연락을 했는데 예. 화이트리스트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 14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군요. 특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허현준은 아직 입건조차 못했다. 예. 특검법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입건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 기록을 모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허 행정관이 왜 지난해 1월 26일 특검에 소환됐지만 예. 소환에 불응했잖아요. 불응했습니다. 이게 허 행정관에 속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 비서관실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곳입니다. 허 행정관은 어버이연합을 부추겨서 관제 시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돼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윗선은 김기춘 실장하고 조윤선 수석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인데 이들은 특검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청문회에서 기억나죠?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보고받은 법 없습니다. 이 되풀이했다 그러고요. 예. 조윤선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특검 관계자가 조 전 장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나는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지원된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까 어버이연합에서는 안보견학 같다. 나눔 행사에 썼다라고 하는데 특검팀이 밝힌 건 뭡니까? 특검팀은 조사도 못했습니다. 그럼 어디 쓰였는지 우리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게 그 대목이 가장 궁금한데 어버이연합이건 엄마부대건 극우 단체들도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시민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야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미 밝혀졌지만 어버이연합은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종교단체나 다른 단체, 법인의 이름으로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경실련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수사 일을 했거든요. 다만 특검에서는 허현준 행정관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도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검찰의 몫이 되겠습니다. 결국 검찰이 다 해야 되는 거네요. 이 돈이 어디 쓰였는지도. 특검 관계자는 자금 사용 문제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시민단체 지휘부의 자금 횡령이 종종 문제가 됐던 만큼 이 문제도 명백히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경련은요? 전경련은 처벌 대상 아닙니까? 빠지는 겁니까?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특검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대통령하고 삼성 간 관계처럼 이렇게 해주면서 뭔가 대가를 바랬다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수석실이 관련됐다면은 대가성을 볼 수 있을 텐데 정무수석실은 개별 기업을 접촉하지는 않고요. 정경련에만 요구를 했고
사실 이게 뒷얘기인데 특검 관계자가 밝히기를 예. 전경련 담당자들이 학을 뗐다 그럽니다. 한을 품고 있더라. 아, 전경련 담당자 얼마나 시달렸으면 정무수석실에서 단치를 찍어서 얼마를 주라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별 기업으로부터 또 돈을 뜯어내야 되잖아요. 뜯어내야죠.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 뭐 속된 말로 우리가 지금 삥 뜯는 역할을 이렇게 계속해야 되느냐 하면서 한탄을 한 거네요. 다만 그 시민단체들에서는 전경련도 처벌 대상 내지는 해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는 사단법인인 전경련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고 예. 여론 조작을 하는 그 친박단체들을 지원해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 설립을 인가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하고 전경련 어버이연합은 사실 고발은 돼 있는 상태죠. 고발도 돼 있고 이미 한 차례 검찰이 조사를 하긴 했어요. 아하. 했는데 지금까지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사저널 보도 나왔을 그때부터 고발 들어가고 4월 5월 하긴 한 거예요. 예, 수사를 한 차례씩 뭐 소환하긴 했는데 네. 뭐 적극적인 수사 의지도 없었고요.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검찰이 그동안 이걸 방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블랙리스트 못지않게 여러분 화이트리스트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권영철 전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보조금을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취소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9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특검이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 제일 주목이 됐던 건 박 대통령의 혐의를 어디까지 적시하느냐 하는 거였는데요.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430억 원의 뇌물을 받아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다 명확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 동안 뭘 했는지는 밝히지 못했고요.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도 밝히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역대 최대 성과를 내고도 특검팀은 연신 국민들께 죄송하다 고개 숙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특검팀을 직접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특검팀의 특별수사관 이정원 변호사 연결을 해보죠.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기간까지 해서 90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그리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까지 마친 소감이 어떠세요? 글쎄 워낙 이제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었던 초유의 사태였고 예. 그만큼 이제 중차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가슴이 무거웠죠. 그리고 또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또 많이 놀라기도 했고. 예. 놀라기도 했고 뭘 그렇게 놀라셨어요? 뭐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상황들이 심각했고요. 수사 계획을 잡고 조사를 했어요. 세상에 왜요? 네. 그 연장 여부 결정을 예. 확내에 하게 돼 있는데 예. 과연 해줄지 의문이다.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인데 해줄 것인가?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저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해주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회의적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가급적이면 70일 안으로 예. 조사를 마무리해보자 1차. 그리고 연장이 되면 예. 나머지 더 한번 해보고 하는 차원으로 이제 플랜 A, B 이렇게 두 개로 마련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죠. 애초에 안 될 거다라는 전제하에 우선순위 쭉 정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자. 이렇게 참 네. 들으면서 안타깝네. 아니 수사관이 수사를 하겠다는데도 그 지휘자가 하지 말아라. 이게 좀 코미디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제가 아쉬운 점은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되고 대통령 대면 조사 무산된 것. 왜 그렇게 끝내 문을 안 열어주고 끝내 안 만나줬을까요? 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애초부터 예상을 했죠. 예.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에다가 뭐 대면 조사까지 잡는 거부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특히 대면 조사 같은 경우에는 네. 특검에서 그 비공개로 하기로 한 거를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였는데. 예. 진짜로 유출한 겁니까?
그걸 알고 있는 분이 서너 분밖에 안 돼요. 특검 내에서도. 저희 내부에서는 그게 흘러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뭐 자세한 얘기는 네, 제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요. 결국 그러면은 뭐 시중에선 사실 그때 음모론도 있었죠. 청와대에서 흘려놓고 자신 있었. 그럼 두 번째 때는 오히려 더 불안해지셨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날 그 영장 발부 여부 결정되는 그날 밤에 예. 특검 구성원 중에서 아마 잠이 오는 분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하얗게 밤을 지새면서 첫 번째 때도 자신했는데 안 됐으면 두 번째 때는 어떨까 이런 조마조마한. 예, 그렇죠. 예, 이거 저희가 혹시나 놓친 부분은 없는지 사실 또 그러면서 저희가 영장 관련된 부분 이제 보완을 계속 해가면서요. 그래요. 예, 혹시나 또 만에 하나 예.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조심을 하고 여러 가지로 따져봤죠. 가장 큰 성과는 이제 그 정경유착의 부분을 파헤친 부분. 반면에 제일 아쉬운 점, 제일 뭔가 남는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대기업 수사들이 시간적 제약 때문에 예. 손을 대지 못했다는 부분. 뭐 일부 수사들은 진행이 됐고요. 예. 또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할 만큼 저희가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병우 수사 여기에 말씀들이 많습니다. 뭐 봐주기를 했다는 등.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로 그거에 대한 보완 조사 재청구를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특검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결국 이때 이제 그 관련 참고인들이 이제 요 시간만 피하면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환 부르고 했어요. 결국 이제 그 부분이 조사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결국 영장 기각이 되고 그게 영장 기각 사유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은 그 미적미적거리면서 끝까지 버텼던 중요 참고인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요? 결국은 이제 청와대 내부에 있었던 또 거기에 파견되었던 검사들, 실제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실제 그 실행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죠. 거기엔 지금 현직 검사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병우 전 수석의 입김이 그들에게 작용해서 끝까지 이들이 불응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뭐 저희가 거기까지 알겠습니까만은 아무래도 어쨌든 뭐 청와대 이쪽과 관련되면 협조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고 특검 자체가 우병우 라인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특별수사관들하고 현직 검사들하고 같이 그 협력하는 체제로 운영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서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산관계 수사 이 부분인데요. 일단 시간이 일단 짧았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재산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감원과 국세청의 협조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그 관련된 등기부등본을 찾고 그와 관련된 자금이 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그쪽에 전부 다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특검이 내놓으라는데? 받아오라고 하는데. 영장 받아오라고 하는데. 예, 영장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게 벌써 30년 전 이미 지난 공소시효가 다 끝난 사건들이에요. 근데 범죄 혐의를 적시할 수 없으니까 영장 발부 자체가 안 되는 사건이죠. 안 되죠. 예. 왜 그 부분이 미진했는가?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특검팀 내부에서는 연장 가능성,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 승인을 할 가능성을 얼마나 보셨어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가능성 없다고 보셨어요? 그리고 애초에 1차 수사 계획을요. 연장이 안 되는 걸 전제로 저희가 실제 저희가 밝힌 수사 결과로 밝힌 내용들이 한 20-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놀랄만한 것들이 많았는데 적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건 20-30%밖에 안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첩보 수준으로 받고 그다음에 수사를 하고 뭐 그러면서 실제 저희가 공소를 제기할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수사가 됐던 사건은 한 20-30% 정도밖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정도만 기소가 된 거죠. 또 시간도 좀 더 주어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특검법상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더 수사를 못했던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사관들이 뭐 밤낮 없이 수사하셨다고 들었어요. 몇 시간이나 주무셨어요? 뭐 2-3시간 자고 출근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저 같은 경우가 집에 못 들어갔으니까. 집에 못 들어갔을 정도로. 네. 그냥 근처 사우나 가서 눈 붙이고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건 20-30%였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미스테리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씀. 네, 그렇습니다. 이정원 수사관이 꼽는 특검의 가장 큰 성과라면 그래도 그 20-30% 밝혀낸 것 중에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블랙리스트 부분. 블랙리스트. 네, 그리고 이제 최순실과 대통령, 삼성 간의 뇌물죄 혐의를 밝힌 부분. 뭐 그런 부분이겠죠. 예, 결국은 이제 국정농단하고 전경유착의 어떤 고리 부분. 일부를 밝혔다. 거의 성과라면 성과겠죠.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는 기각이 됐고 두 번째에서 구속이 됐는데 첫 번째 때 그 예상하셨어요? 저희는 좀 자신했었습니다. 자신 있으셨어요? 예, 자신 있었습니다. 다들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많이 실망하고 놀랬죠. 그렇군요. 첫 번째 때도